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이게 좀 특별해요. 브라이언 북클럽이라는 곳의 유튜브 영상인데 북텔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게 그냥 고전을 읽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의 뭐 하나의 퍼포먼스 연극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심리 분석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심에 모니카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잖아요. 이 학생이 북텔러가 돼서 직접 책을 분석하고 심지어 연기까지 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클럽의 셰르파인 브라이언. 이분이 리스너이자 전체를 이끄는 주제자 역할을 맡고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한 선생님과 학생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랄까 함께 탐험하는 파트너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북텔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책의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깊은 자기 성찰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북텔링의 가장 큰 특징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리허설이랑 그리고 메인 북텔링. 아, 근데 그 리허설이라는 말이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그게 좀 우리가 아는 리허설이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단어 때문에 오해하기 딱 좋죠. 보통 리허설 하면 그냥 본 공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사 맞춰보고 동선 짜보고 근데 여기서 리허설은 뭐랄까 텍스트를 거의 해부하는 과정에 가까워요. 해부요. 네, 영상에 보면 모니카 학생이 주인공 메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문장을 분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요. 그걸 그 장면의 시작점, 그러니까 타임 백그라운드로 잡았죠. 맞아요. 근데 왜 하필 그 문장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냥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하니까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모니카의 분석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그 논리가 뭐냐면요. 일단 첫째, 메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극심한 외로움을 느껴요. 네. 그리고 둘째, 그 외로움이 쌓이고 쌓여서 눈물이 차오르죠. 이 두 가지 감정이 압축됐다가 임계점을 넘어서 빵! 하고 터져나오는 순간 그게 바로 흐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하는 그 순간 그게 이야기의 진짜 시발점이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개에 얼굴을 묻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내면의 감정 폭발, 그걸 시작으로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쩐지 그 주제자 브라이언이 이걸 듣고 원투펀치 같다고 비유하는데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외로움이라는 잽이 먼저 툭 들어가고 눈물이라는 스트레이트가 터지면서 장면이 열리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이건 그냥 감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면의 동력을 아주 구조적으로 분석해내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리허설에서 또 재밌었던 게 섹션 프리뷰였어요. 아, 그거요? 네. 모니카가 자기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보여줄 부분을 짧게 요약해서 발표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독립된 퍼포먼스 같더라고요. 맞아요. 브라이언이 영화 예고편 같다고 하잖아요. 정말 딱 그 느낌이에요. 그냥 줄거리를 읊는 게 아니죠. 목소리 톤, 속도, 감정선을 다 조절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장면의 분위기를 암시해 주잖아요. 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어닥쳤다. 베개에 얼굴을 던지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만 울어요.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핵심적인 감정의 흐름만 툭툭 던져주는데도 와, 앞으로 어떤 감정의 파도가 올지 다 그려지는 거예요.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확 증폭시키는 장치인 거죠. 텍스트를 자기만의 호흡으로 완전히 재창조하는 과정이고요. 자, 이렇게 정말 텍스트의 뼈대를 다 발라내고 재조립하는 수준의 리허설이 끝나면 드디어 본편인 메인 북텔링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실제 퍼포먼스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 치열한 준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해요. 모니카 학생이 이제 비밀의 화원 49쪽의 한 구절을 정말 연기하듯이 낭독을 해요. 아, 그 장면, 인도에서 영국으로 막 건너와서 낯선 환경,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죠. 네, 바로 그 장면. 그때 이제 하녀 마사가 다가와서 좀 서툴지만 진심으로 위로하는 그 대목이고요. 제가 영상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한국어랑 영어를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더라고요. 아, 네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냥 뭐 영어 공부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교육적인 목적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감정의 거리두기와 몰입을 동시에 유도하는 장치라고 봤어요. 거리두기와 몰입이요? 네, 영어로 들을 때는 텍스트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몰입하게 되는 거죠. 아하, 분석과 공감을 계속 오가는 훈련 같은 거군요. 재밌네요. 네, 그렇게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자신의 분석 내용을 영어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허설의 결과물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네, 일단 아까 리허설에서 정했던 타임, 백그라운드, 즉 시간적 배경, 감정이 폭발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걸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플레이스 백그라운드, 공간적 배경은 그 감정을 표출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베개의 얼굴을 던지고 이걸로 잡았고요. 그렇죠. 저 이거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보통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면 그냥 시간,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감정의 시간과 행동의 공간으로 재정의한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정말 입체적인 분석이죠. 네. 그리고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 핵심 문장, 키 센텐스를 고르는 부분인데 모니카가 선택한 문장이 하녀 마사의 대사였어요. 그렇게 울면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렇게 울면 안 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달래는 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더 감동적인 위로의 말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저 문장이 핵심이었을까 싶었거든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모니카는 저 대사 자체보다 저 대사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사의 사과에 주목했어요. 사과요? 네, 마사가 갑자기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뱉은 뒤에 마사 스스로 내가 지금 이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구나 하고 깨닫고 사과하는 그 순간,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상하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 안 돼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문장이었던 거죠. 와, 이 분석을 듣고 나니까 그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관계의 역학이 뒤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읽히네요. 그렇죠. 텍스트의 표면을 뚫고 그 안에 숨겨진 관계의 흐름, 감정의 변곡점까지 짚어내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깊이 파고드는 분석과 퍼포먼스가 끝나면 이 북텔링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존귀한 질문 코너로 넘어가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 속 이야기가 비로소 모니카, 바로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계죠. 근데 그 질문이 정말 허를 찌르더라고요. 그렇죠. 주제자 브라이언이 갑자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주인공 메리의 짜증이랑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좀 뜬금없어 보일 정도로 훅 들어와요. 네, 모니카 화를 낼 줄 모르나요? 네, 책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오니까요. 근데 모니카 학생의 대답은 더 놀라웠어요. 망설임이 없었죠. 네, 화를 낼 줄 모릅니다 하고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화가 나면 자기만의 논리에 갇혀서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말을 막 쏟아낸다고요. 맞아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질주한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하는 느낌? 이 표현이 정말 와 닿았어요. 네, 그건 건강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길을 잃어버리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북텔링을 통해서 제대로 화내는 법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요. 자기 논리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면서 소통해야 티키타카를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브라이언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하죠. 육하 원칙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요. 네, 5W1H. 이걸 듣고 이건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소통 기술이다 싶었어요. 맞아요. 근데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무슨 육하 원칙이냐,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고요. 네, 저도 사실 그 생각했어요. 네가 그때 나한테 소리친 것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감정적인 순간에 너무 이성적인 척,
계산적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보고서 쓰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위험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브라이언의 제안은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구조화해서 전달하자는 거죠. 아, 구조화? 네, 그가 든 예시를 보면 명확해져요. 네가 그때 when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친 것 what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 why 여기까지가 사실 전달이죠. 네. 그 다음에 하지만 나는 괜찮았어. 넌 내 오랜 친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서로 주의하자. 아, 마지막에 나는 괜찮았다는 부분이랑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제안이 들어가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네요. 네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 대한 내 감정은 괜찮다는 걸 분리해서 전달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너의 행동과 너라는 사람을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방어 계제가 덜 작동해요. 아, 비난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같이 소리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결국 책 속 인물의 분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분노 패턴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건강하게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배우게 된 거네요. 네. 와, 정말 완벽한 텍스트에서 삶으로의 여정입니다. 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계기가 된 거죠. 지식을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 그게 바로 북텔링의 힘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은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걸 넘어서는 아주 입체적인 인문학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렇죠. 텍스트를 깊이 분석하고 연기하듯 표현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네, 그 모든 과정이요. 리허설 단계에서 텍스트를 철저히 해부하고 메인 북텔링에서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마지막 존귀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 삶과 단단하게 연결하는 이 과정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배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저는 이 북텔링 방식이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게 고전 소설이든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에 봐야 할 업무 보고서든 어떤 텍스트를 접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어떤 텍스트든 질문을 던지고 행간의 숨은 의미를 파고들고 그걸 나의 경험과 연결시키면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모든 텍스트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브라이언이 제안했던 육하 원칙으로 감정 표현하기 기억나시죠? 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었죠. 최근에 누군가와 의견이 부딪혔거나 사소한 갈등을 겪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바로 그 순간에 이 구조적인 틀을 사용해서 당신의 감정을 차분히 전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대화의 내용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Welcome to the Deep Dive. Today, we have a real unique mission. We've taken a deep dive into source material around a very focused literary discussion, a book-telling performance on The Secret Garden. And we're using this session, which centers on a middle schooler's analysis, not just to, appreciate the book, but to pull out some really powerful and I think unexpected insights into communication. Exactly. Our sources all come from the analysis of one specific, really explosive scene, which was presented by a young bookteller named Monica. And the conversation that followed, led by the presider, Brian, it just unlocks something special. It goes from 19th century Yorkshire parlors straight into modern theories of how we handle conflict. It's a great shortcut. Okay, let's unpack this. So the foundation of this whole deep dive is Mary Lennox's moment of just total emotional collapse. She's been torn from her life in India. She's miserable, she's demanding, and now she's just faced with this overwhelming cold reality. Right. And the session chose to zero in on the precise mechanism of that meltdown. It is the ultimate scene of abandonment, and the analysis was surgical. The part they focused on began with her physical action. Mary threw herself face downward on the pillows, but the discussion determined that the true start of the dramatic movement wasn't that.
It was what happened right after. So not the physical act itself, but the explosion of feeling that came from it. Precisely. They defined what they called the time background of the scene as the moment the tears start to rise. And the key phrase they pulled out was, "and burst into passionate." They defined this not as a simple beginning, but as the explosion. The explosion. Yeah, the point where her emotion just completely overwhelms her. And it's driven by two things: this intense loneliness, and at the same time, this uncontrollable flood of tears. But Mary was, she was a pretty solitary kid in India too. She was used to being ignored. Why is this moment in England so devastating that it causes a passionate breakdown? What's the real change? Well, the change wasn't the loneliness itself. It was the mechanism of her daily life just completely falling away. In India, she was utterly dependent on her ayah. The sources really emphasize this. The ayah did everything, even helped her get dressed. It wasn't about affection. It was about a servitude that Mary was just used to. And now at Misselthwaite Manor, the Yorkshire maid, Martha, she doesn't do any of that. None of it. And that's when the realization hits her. She's on her own for the first time, and she has no idea how to be. The ayah isn't just absent, she's gone forever. And Mary's left with, this total lack of structure. It feels like existential isolation. Wow. And the session really worked to bring the physical world of the book to life, to reinforce that feeling, right? Oh, absolutely. They confirm the setting. It's 8 a.m, breakfast time. It's deep winter, January outside. And Mary is stuck in her room and the playroom next to it, just waiting for food on a tray. And we get these little details that, they heighten the contrast between her internal despair and her surroundings. The discussion noted specific pink items in the room, a color you'd associate with comfort, and of course, a very cute brown teddy bear. Yes, and those details highlight the irony, don't they? She's surrounded by the things that should feel comforting, but she's experiencing this adult-level feeling of abandonment. It makes her outbursts feel even bigger.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at whole setup paves the way for Martha, who is the catalyst for everything that happens next. The summary they gave for this section is pretty simple. Loneliness leads to tears, which leads to Martha feeling sorry, which leads to an apology, which finally stops the crying. Martha's presence completely disrupts Mary's self-pity loop. The source material describes her as good-natured Yorkshire Martha, who is initially a little frightened and quite sorry for her. And that's key. She's not angry or judgmental, she's empathetic, even if she's a bit clumsy about it. Right, and they paid a lot of attention to Martha's voice, her accent, the strong North and East Yorkshire accent. That's not just a fun detail, is it? It really underscores the massive difference in their worlds. It absolutely does. Martha is technically the housekeeper, a position of authority, but she doesn't approach Mary with any kind of stiff formality. Her directness comes from her, her sturdy local character. Yeah. And it's that honesty, that dialect, that Mary is just not equipped to handle. And the specific words Martha uses are what finally break the emotional dam. The book-telling session identified her apology as the hinge point. Let's look at the exact quote they pulled. It's so powerful because it's just so genuine. She says, "You mustn't cry like that there. I didn't know you'd be vexed. I don't know anything about anything. Just like you said, I beg your pardon. Do stop crying." She just admits fault. Even though Mary's anger is completely out of proportion, she doesn't argue, she just apologizes and begs her to stop. So what was it about that apology that shifted the whole conversation from literary criticism into, personal philosophy? Well, Martha breaks Mary's internal logic. Mary is crying because she believes she's completely alone and misunderstood. By admitting her own ignorance and just offering a simple, honest apology, Martha forces Mary to engage with a warm, external reality. The analysis points out that Martha's loud, but her genuine nature makes people happy. Her honesty breaks Mary's heart a little, and that's what stops the tears. And that transition is just incredible. A discussion about a little girl's tantrum leads the participants, the adult presider, Brian, and the young book teller, Monicone, into this deep debate on managing their own feelings. Brian was asked directly, can he not get angry? And this is where the literary analysis really becomes applied metacognition. Brian talked about his own journey, admitting he used to get angry all the time in his 30s and early 40s. He said it's much less common now, and he credited that to maturity and, crucially, to strengthen metacognition from years of doing these book-telling sessions. He didn't just, claim victory, though. He kept that critical self-awareness, right? The fear that his calmness might just be passive aging, not real
intellectual growth. Yes, and that self-reflection is so important. But then Monica, the young book teller, she offered what might have been the most profound insight of the whole session. She talked about her own experience with anger. She realized that when she gets angry, she tends to speak without thinking, just following her own logic. She used this amazing word for it: galloping. Galloping. Huh. That's perfect. It captures that runaway, tunnel vision feeling that doesn't allow for anyone else's reality. Yeah. How does analyzing a character like Mary, who also sort of gallops into her despair, help slow that down? Literary analysis forces a cognitive pause. When you analyze Mary, you have to break down the cause, the effect, the resolution. You see the destruction her uncontrolled emotion causes, and you identify the remedy, Martha's empathy. By studying why Mary cried and how Martha stopped it, Monica could see her own emotional habits from the outside. The session concluded that to have a constructive conflict, you have to disrupt that gallop. You need a back and forth, they called it a tiki-taka exchange, where you actively try to understand the other person. Which leads us to the most practical takeaway from this entire session. A tool for complaints they called the U-Count method. For anyone listening, this is a masterclass in advanced communication, and it came straight from a deep dive into a children's book. Let's break down the mechanics of it. Okay, so the U-Count method is designed to separate fact from feeling and provide validation before you make a request. It has 4 parts. Okay. First is the observation. This has to be a purely factual statement about the behavior, like you raise your voice, no interpretation. Second, the impact. This describes the verifiable effect of that behavior. Not, I felt angry, but something tangible, like the sound level made it hard for me to hear your words. That's crucial. So Yeah. you're not leading with your feelings, you're leading with facts. What's next? The third step is validation. This is the empathetic hinge, just like Martha's apology. You acknowledge the relationship, the context. You are an old friend, and everyone makes mistakes, as I have too. This disarms the conflict because you're affirming the person, not the action. And then finally, the fourth step is the future request. It's a non-threatening proposal. Let us both be careful in the future. That separation of the person from the action is so hard to do in the heat of the moment. Let's go through the specific U-Count example they provided in the source material, because it's beautifully structured. It is. It started with observation and impact. The fact that you yelled without looking at my face made people around us uncomfortable. The sound was hard to hear. Purely factual, focus on external effects. Then comes the validation, which is really sophisticated in this example. But I wasn't upset. You were an old friend, and everyone makes mistakes, as I have too, so I wasn't upset. See how they repeat? I wasn't upset. It separates the consequence from the internal state. The relationship is still intact. And the final request is calm and forward-looking. But let us both be careful in the future, my friend. It resolves the issue by setting a mutual expectation. It's mature conflict resolution born directly from analyzing Mary's failure and Martha's success. So what does this all mean? We started this deep dive tracking the lonely little girl's passionate meltdown and ended up with a high-level communication strategy, the U-Count method. The shortcut here is massive. And to tie it all together, the session identified one final vocabulary highlight that perfectly captured the emotional intensity: the adjective passionate, which was used to describe Mary's sobs. A word we usually reserve for romance or commitment is applied to sorrowful rage. Exactly. And the discussion pointed out that passion is simply intensity. It can be channeled into joy or, like with Mary, into destructive sorrow. Her sobbing was all-consuming passion, and that's the emotional state the U-Count method is designed to redirect. And in the end, Mary's massive emotional intensity was quieted by Martha's radical simplicity. She wasn't using a method, she was just embodying that validation step. Right. The simplest, most human sentence chosen by the book teller sums it all up. Yorkshire Martha was sorry for her. That authenticity is what makes any communication tool work. You came here for literary analysis and you got a shortcut to practical life lessons. And that leads us to a final provocative thought for you to consider. If Mary Lennox's passionate burst of tears was quieted by genuine empathy, how might using a structured approach like the U-Count method change the direction of your next strong emotional outburst? What does it truly take to shift from what Monica called galloping anger to careful, empathetic communication, even when you feel justified in your rage? Think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feeling your anger and watching your anger gallop. That reflective distance, that's the very definition of metacognition. Something to chew on until our next deep dive. Thanks for joining us.